청와대가 고용률이 2개월 연속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며 전체적인 고용률이 개선됐다고 자평했습니다. 청년 고용률이 부진한 데 대해서는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는데 취업 준비생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조국 전 장관 일가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정경심 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구속영장 청구서 작성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교수의 건강 상태가 위중하지 않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의 한 관광 호텔에서 불이 나 투숙객 18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어선은 해경에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하다 억류됐습니다. 유사시 한박도 초토화 계획을 세웠다고 밝힌 이승도 해병대 사령관을 북한이 연평도 포격을 거론하며 맹비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문제에 대한 걱정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요즘엔 D의 공포라는 말이 언론에 자주 등장하고 있죠. 물가 하락 그리고 불황의 영어 표현이 알파벳 D로 시작해서 D의 공포라는 건데 모든 경제 지표들이 이런 공포가 괜한 말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7은 실물 경제와 고용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소비 현장부터 보겠습니다. 요즘 유통업계에서는 초저가 아니면 초고가만 팔린다는 말이 나옵니다. 한쪽에서는 초저가 경쟁을 벌이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비싼 명품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데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권용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칫솔이 6개에 2,000원, 고추장은 9,800원입니다. 이 대형마트는 2달 동안 140개 제품을 초저가로 내놨는데 입소문을 타고 매출이 급증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오면 깜짝 놀랐어요. 다 할인 행사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또 다른 대형마트 역시 생필품을 50에서 70%까지 깎아주고 대대적인 식품 할인에도 나섰습니다. 한 마트가 4,900원 와인을 내놓으면 다른 마트가 4,800원 와인을 내놓는 시기입니다. 유통업체들이 출혈을 감수한 할인 경쟁에 나서면서 소비자들은 초저가 상품에 지갑을 열고 있습니다. 초저가 경쟁은 디플레이션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요. 디플레이션은 경기 침체와 결합해서 추가적으로 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한편에선 명품 매출도 급증했습니다. 지난 2분기 국내 백화점들의 명품 매출은 18.5%나 늘었습니다. 8년 만에 최대폭입니다. 양극화가 지금 굉장히 심해지고 있기는 한데 이거는 지금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초저가 아니면 초고가만 팔리는 이른바 불황의 역설입니다. TV조선 권용민입니다. 일자리 문제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러 계층이 동시에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는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 통계와 현장 분위기 사이에 괴리가 큰 게 문제죠. 청와대는 오늘도 고용률이 최고치를 찍었다고 발표했지만 60대 이상 일자리 그리고 단기 아르바이트 위주여서 후한 점수를 주기에는 어렵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청와대의 설명을 따져봤습니다. 청와대는 15세부터 64세, 이른바 경제활동 인구의 지난달 고용률이 67.1%로 2달 연속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핵심 고용 지표로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업률도 0.5%포인트 하락해 고용 회복세가 뚜렷하고 고무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청년 고용률 부진 현상에 대해선 어떤 노력을 더 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겠다고만 했습니다. 경제활동 주축인 40대 고용률 감소도 인구 감소 대비 고용 감소 숫자가 더 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인구가 감소해 고용도 준 것이라는 설명의 연장입니다. 정부의 재정 투입으로 지난달 취업자 가운데 60세 이상이 1년 전보다 38만 명이나 늘었고 주당 17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취업자가 37만 1,000명 증가하는 등 고용 형태가 고령화되고 초단시간화해 고용의 질이 악화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단기 근로자 증가는 국제적인 트렌드다. 노인 인구가 늘고 있어 일자리 증가는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11월까지 국회가 주 52시간제 보안입법을 만들지 못하면 12월에는 행정조치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고용 문제에 가장 민감한 건 청년들입니다. 대기업 관문은 여전히 바늘구멍이고 오히려 준비할 것들은 늘어나서 조급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홍현주 기자가 젊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일요일에도 대학교 도서관이 붐빕니다. 학점은 물론 외국어의 한국사, 대외 활동까지 이른바 취업 스펙 쌓기엔 몸이 10개라도 모자랍니다. 이제 시간은 없는데 준비해야 될 건 많다 보니까 촉박함? 이제 시간은 계속 흐르는데 저는 이제 해야 될 게 계속 쌓이고. 취업 준비생들에게 청년 고용률 개선은 남의 얘기입니다. 지금은 예전 몇 년 전에 비해서 되게 대기업에서 많이 안 뽑는 것 같고 TO도 많이 준 것 같아서. 청년들의 주당 평균 취업 시간은 지난달 39시간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정규직보다는 서비스업 아르바이트생 등이 늘어난 결과로 해석됩니다. 사실 아르바이트는 어느 정도까지는 아르바이트고 원하는 건 취업을 하는 건데 인력을 늘려서 저희가 혜택을 보고 있다는 생각은 해본 적은 없어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 노인 일자리 증가를 두고 고용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답답하기만 합니다. 차이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안 좋아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다 생각은 하는데 노인층 분들의 이제 재취직 같은 걸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기인한 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채용을 줄인다는 기업이 늘리겠다는 기업의 2배에 달하는 등 취업 바늘구멍은 더 좁아지고 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소환이 지금까지는 6번으로 알려져 있었죠. 그런데 저희가 취재한 결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감사를 받던 지난주 목요일 한 차례 더 소환됐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조사는 이제 끝났고 조서 열람까지 마무리된 건데 검찰은 빠르면 내일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김태용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장에 앉은 윤석열 검찰총장.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 수사 결과에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은 저희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어떻게 수사를 했는지 다 이제 뭐 조금 있으면 다 드러날 텐데 조금 기다려 주시죠. 같은 시각 도로 건너편 서울중앙지검에선 정경심 교수가 검찰에 나와 전날 끝내지 못했던 조서 열람을 끝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 교수가 대체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으로 일관한 만큼 검찰은 사실상 조사를 마무리하고 신병 처리 검토에 돌입했습니다. 주말인 오늘도 출근한 수사팀은 소환 조사 등을 진행하지 않고 정 교수 영장 청구서 검토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공범 관계인 조 전 장관 오촌 조카의 재판이 오는 25일 시작돼 이르면 내일 영장 청구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입니다. 검찰은 지난 9일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된 웅동학원 채용 비리의 주범 조 전 장관 동생에 대해서도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의 신병 처리 결과와 관계없이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조국 장관 사퇴 이후에도 진영 간 광장 대결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장소와 구호가 바뀌었는데 권영석 기자가 달라진 집회 양상을 정리해드립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 사퇴 후 첫 주말인 어제 서초동을 메웠던 조 전 장관 지지 진영은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향했습니다. 촛불도 함성도 그대로지만 이전 집회가 조국 수호에 맞춰졌다면 이번 주말부터 공수처 설치로 바뀌었습니다. 구호는 달라졌지만 집회 참가자의 손팻말 가운데선 여전히 우리가 조국이다 등 문구가 눈에 띄었습니다. 집회 구호가 달라진 건 보수 진영도 마찬가지. 조 전 장관의 사퇴 구호가 넘치던 광화문 집회는 현 정권 비판과 공수처 반대 구호가 대신 자리 잡았습니다. 대통령 징수 검찰청
양진영 모두 공수처 설치와 반대를 놓고 계속 집회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어서 강장의 갈등이 2라운드에 접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의 한 호텔에서 불이 나 투숙객 18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지하철 1호선 오류동역에서는 10대 학생이 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최민식 기자입니다. 건물 환풍구로 검은색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방염복을 입은 소방관들의 부산한 움직임에 호텔 밖으로 나온 투숙객들이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지켜봅니다. 서울 회원동 관광호텔 1층 주방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오전 7시 25분쯤. 불은 30분 만에 꺼졌지만 유독가스가 객실로 퍼지면서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10층까지 방문 하나하나를 열어 남은 투숙객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객실 맞닿기로 다 열면서 최종 확인하고 있어요. 불이 난 직후 작동한 화재 비상벨과 직원들의 대피 안내로 호텔을 묵고 있던 투숙객 180여 명은 무사히 몸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주방에서 음식을 조리하던 중 기름이 가열돼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쯤 서울 지하철 1호선 오류동역에선 16살 여고생 A양이 급행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A양은 스크린도어가 설치돼 있지 않은 급행열차 전용 승강장으로 진입했다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조금 스키가 취급하지 않는 곳이라서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미국 대사관저에 무단 침입해 기습 농성을 벌인 진보단체 대학생 7명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은 공범이나 배후가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할 예정입니다. 백연상 기자입니다. 남녀 대학생들이 담벼락에 걸친 사다리로 순식간에 담장을 넘습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의 대사관저까지 진입해 반미 플래카드를 꺼내듭니다. 경찰에 끌려 나오면서도 반미 구호를 계속 외칩니다. 이날 대사관저에 무단 침입했던 진보계열 대학생 단체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대학생은 17명. 경찰은 가담 정도에 따라 9명을 추려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다시 7명으로 압축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지난 4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무실 불법 점거와 지난 8월 미쓰비시 한국 사무실 기습 시위 등 이딴 범법 행위를 주도해와 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소속 대학도 밝히지 않는 등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대학생 진보연합은 수사 담당 경찰관 실명과 휴대전화 번호를 소셜 네트워크상에 공개하고 항의 전화를 유도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는 내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경찰은 이들의 활동을 지시한 배후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요즘 잠잠하다 싶었는데 가을이 되니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다시 기승입니다. 해경이 단속을 하자 중국 어부들은 흉기를 던지면서 강하게 저항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당시 난폭했던 상황을 보면 아찔합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중무장한 해경 대원들을 태운 우리 경비정이 중국 어선을 추격합니다. 가까이 접근하자 중국 어선에서 검은 물체가 날아듭니다. 확인해보니 길이 50cm 남짓의 손도끼입니다. 중국 어부들은 손도끼 2개와 쇠고랑 등 흉기를 마구 던지며 저항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손도끼 등을 던지면서 극렬 위협 저항하는 상황이었어요. 한 측에 이제 등선해서 중국 어선 조타실 등 현장 제압을 해서 해경은 어제 낮 3시 45분쯤 우리 쪽 어업 협정선을 2.4km 침범해 불법 조업한 중국 어선 2척을 국내로 압송했습니다. 중국 배 2척에는 우리 해역에서 불법 포획한 대구와 오징어 등이 400kg 실려 있었습니다. 해경은 인근의 다른 중국 어선 40척도 모두 어업 협정선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해마다 9월에서 10월은 중국의 금어기가 풀려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기승을 부리는 시기입니다.
해경은 지난 16일부터 1,500톤급 대형 경비정을 동원해 집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가수 겸 배우 설리 씨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악성 댓글에 대한 문제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좌표 찍기 공격도 있었다는데 오늘은 조정린 기자와 이 문제를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자, 조 기자, 좌표 찍기라는 게 뭔가요? 좌표라는 건 어떤 특정 주소를 말합니다. 설리 씨의 경우에는 기사들의 링크가 특정 주소가 되고 이 주소가 사이트에 공유되면 좌표를 찍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설리 씨가 이 공격을 당했다라는 건 또 무슨 말이죠? 네, 설리 씨는 평소 굉장히 활발하고 솔직한 발언과 행동들이 화제가 되었죠. 네. 그런 설리의 말들을 토대로 이렇게 자극적 제목의 기사가 쏟아집니다. 예. 한 사례를 보면 설리 씨가 SNS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다가 노출 사고가 난 적이 있었는데 이 일이 기사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 사이트에 기사 링크가 올라옵니다. 이 기사는 타고 들어간 누리꾼들로 이 조회수가 순식간에 늘었고 8시간 만에 무려 800여 개의 댓글이 달린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네요. 네. 온라인상엔 이렇게 차마 제 입으로 읽어드릴 수 없을 정도의 악성 댓글이었습니다. 방금 전에 그 링크를 공유하면서 써있던 말이 눈에 띄더라고요. 네. 설리 씨가 또 뭘 했군요라는 말이 있었는데 마치 악성 댓글을 좀 유도하는 듯하게 보이기도 하네요. 네, 누리꾼들도 이런 상황을 사실 잘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예. 설리의 사망 소식 이후 커뮤니티에는 유명인들의 SNS를 퍼와서 악플 유도하는 글들이 보였는데 이제 하지 맙시다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조정린 기자도 한때 연예계 활동을 했었잖아요. 네. 이런 일들을 직간접적으로 좀 경험도 했습니까? 네, 물론 저도 경험했습니다. 예. 이 어려서부터 예쁘다, 잘한다, 귀엽다,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연예인들은 이 인생 실패, 이 공경에 빠지는 이런 경험이 사실상 거의 없기 때문에 네. 극복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극복할 방법을 알려주거나 이 제도적, 법적 보호 등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악플 공격 수령에서 헤어나오기 힘든 겁니다. 어떻게 좀 극복을 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악플 내용들이 나에게 주는 채찍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극복을 했고 또 극복하고 있습니다. 앵커께서는 어떻게 극복을 했습니까? 저야 연예인들보다야 악성 댓글이 적긴 합니다만 가끔 보게 되면 좀 상처를 받긴 하더라고요. 네. 그렇다고 법적 처벌을 생각하기는 좀 힘들더라고요, 또. 네, 현행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최대 7년, 벌금 5천만 원까지 처해질 수 있는데 네. 초범일 경우 벌금이 최대 100만 원 선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네, 인터넷 실명제도 거론되지만 이미 2012년에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어서 제도 입은 현실적으로 힘들어 보입니다. 그런데 가장 궁금한 게 이런 악성 댓글을 다는 심리는 뭘까요? 네, 전문가들은 익명성에 숨어서 하다 보니 범죄의식이 적고 이 댓글을 다는 행위로 이슈와 논란 생산에 직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족감을 느낀다고 지적합니다. 네. 그래서인지 여론 조작까지 벌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몇 초 동안 두드린 나의 손가락이 누군가의 삶의 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명심해야겠습니다. 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민주당이 내년 총선 물갈이를 위해 의원 평가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불출마를 선언해 놓고 물갈이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적지 않은 다선 의원 그리고 비문계 의원들이 떨고 있다고 합니다. 김보건 기자가 민주당 내부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4일부터 내년 총선 공천 심사를 위한 현역 의원 최종 평가를 시작합니다. 소속 의원들은 다음 달 4일부터 열리는 내부 평가 시스템에 자기 성과를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일부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실을 제외하곤 다들 의정활동 성과 정리에 정신이 없다며 국정감사 중인데도 공천 자료를 챙겨야 하느냐 불만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자기 성과 기술 등을 기반으로 내부 평가를 거쳐 하위 20%는 경선에서 감점을 받도록 했습니다. 시스템 공천으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공천 혁명을 이루어내겠습니다. 과거에는 곧바로 공천에서 배제하던 걸 심사에는 참여시키는 것으로 바꾼 건데
민주당이 그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망신 주기, 사실상의 공천 배제라는 반발이 나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부작용이 커 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인적 쇄신 요구가 많은 만큼 한 방안으로서 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라며 아직 최고위에서 검토한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한박도 초토화 계획을 언급했던 이승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해서 북한이 직접 실명까지 거론하며 맹비난했습니다.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을 벌써 잊었냐 이렇게 위협을 했는데 연평도 포격은 민간인 사망자까지 있었던 사건입니다. 고서정 기자입니다. 북한은 어제 우리민족끼리 TV에 연평도를 벌써 잊었는가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총 2분 분량인데 지난 1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해병대 사령부 국정감사 장면을 공개하며 한박도 초토화 계획을 언급한 이승도 사령관을 비난했습니다. 이 매체는 이 사령관이 골수까지 동족 대결에 환장한 대결 광신자라면서 지난 2010년 감히 우리를 건드렸다가 우리 군대의 불소나기 맛을 톡톡히 본 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령관은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연평 부대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무모한 군사적 적대 행위는 파국적 후과를 초래하기 마련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우리민족끼리는 국정감사 내용을 비판하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세력이 미국과 남조선 호정광들이라며 자유한국당을 비판했습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궁금한 뒷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뉴스의 재구성 뉴스야 시간입니다. 일요일은 정치부 윤태윤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윤 기자, 첫 번째 물음표부터 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물음표는 또 명재권 판사가의 물음표 찍겠습니다. 명재권 판사라고 하면 지난번에 조국 전 장관 동생 구속영장 기각해서 논란이 됐던 사람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판사가 맞습니다. 자, 그러면 또라는 얘기가 붙은 걸 보니까 지금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이것도 명판사가 한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TV조선이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검찰이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고 정 교수의 건강도 위중하지 않기 때문에 이르면 이번 주 초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는 것을 단독 보도로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서울중앙지법에는 영장 전담 판사가 4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4명이 돌아가면서 사건이 배정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번 주에 명재권 판사와 이 송경호 판사가 지금 배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2명이 배정이 돼 있다면은 둘 중에 1명이 무조건 맞긴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건은 접수 순서에 따라서 배정이 되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송경호 판사 혹은 명재권 판사 이렇게 확률은 50% 반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경우에 영장이 나오느냐 아니면 이게 기각되느냐에 따라서 사실 수사에 상당한 고비가 될 텐데 검찰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특정 판사가 맞는 것을 의식해서 영장 청구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원의 영장 전담 판사의 시스템을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군요. 예측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6번이나 이제 소환을 하고 나서 정경심 교수를 소환하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영장 청구를 미룬다면 그 또한 비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검찰이 어떤 방침을 정하고 있는 건가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요소까지 다 감안을 해서 현재 청구 시점을 고민하고 있는데 어쨌든 명재권 판사가 지난번에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의 영장을 기각하지 않았습니까? 기각한 상황에서 만약에 정경심 교수의 영장까지 기각을 한다면 이 여론의 비판이 검찰이 아닌 이 법원을 향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도 이 부분은 아주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아마 명판사가 50%의 확률로 사건을 맡게 된다면 일단은 맞는 자체로 좀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국 전 장관 동생에 대해서도 영장이 재청구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재청구가 된다면 같은 판사가 심사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만약에 청구가 된다면 지난번에 명재권 판사가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송경호 판사가 맡을
것이 100%입니다. 예, 이번 네. 주에 할 경우 소 할 판사가 경우에, 맡게 되고 예, 다음 주에 그렇습니다. 하면은 또 또 다를 다른 수 2명의 있습니다. 판사가 배정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다른 판사에게 돌아갈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관심 있게 지켜볼 부분입니다. 자, 윤석열 총장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텐데 지난주에 조국 장관이 이 사퇴하면서 윤 총장도 뭐 사퇴할 거다 말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국감장에서도 좀 논란이 됐었는데 윤 총장이 청와대와 과연 계속 같이 갈 수 있느냐, 관계는 어떤 거냐 이런 데 대한 궁금증도 있어요. 윤 기자가 좀 취재한 부분이 있죠? 그렇죠. 윤 총장은 사실 지금 주변에서 임기를 다 채울 것이냐, 2년을 다 채울 것이냐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뭐 이런 상황에서 다 채울 것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법과 원칙에 따라서 남은 수사를 철저하게 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는 걸로 봐서는 당장 임기를 그만두거나 중간에 사퇴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취재가 됐군요. 윤 총장의 거취는 저희도 면밀히 살펴서 네. 계속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물음표는 명재권 판사가였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한 느낌표도 정리를 해주셔야겠네요. 네, 첫 번째 느낌표는 어떻게 앞으로 전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확률은 반반으로 느낌표를 찍어봤습니다. 예, 이 부분도 저희가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갈까요? 다음 주제 물음표는 뭔가요? 네, 다음 주제의 물음표는 손석희까지의 물음표를 찍어봤습니다. 아, 손석희까지? 예. 어떤 사연이 있는지 궁금한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요즘 이 유시민 이사장이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하는 과정에서 여러 이 사람들에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손석희 사장도 자유롭지는 않았습니다. 자, 먼저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이걸 엄청 먹은 게 JTBC예요. 이번 조국 사태의 과정에서는 JTBC가 별로 다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비난을 지금 일부 받고 있는 건데 하여튼 손 사장님이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건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유 이사장이 조국 일가 의혹을 보도하는 언론들을 그동안 쭉 비판해 왔기 때문에 뭐 그 이해를 하겠는데 이 경향신문, 한국일보 이런 언론들도 지금 적극적으로 조국 관련 의혹들을 보도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JTBC가 어떻게 보도했느냐 이거 부분은 사실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손 사장이 조국 전 장관이 지난달 9일에 이제 아마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부터 보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공교롭게도 그때부터 추석을 끼고 추석 연휴를 끼고 나서 한 열흘 가량을 휴가를 갔었습니다. 그것도 논란이 좀 됐었는데요. 당시는 조민 씨의 논문 제1저자 등재 보도와 관련한 것 그리고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특혜 의혹 등이 연일 보도가 되고 있던 시점이었거든요. 굉장히 민감한 시점이었는데 당시 손 사장은 정경심 교수의 페북 여론전에도 비판하는 시각을 그럼 언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당시에 손 사장이 휴가를 가는 바람에 네. 왜 이 시기에 휴가를 갔지? 이런 의혹들, 그렇습니다. 의혹 어린 시선들이 사실 있기는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손 사장도 적극적으로 보도를 했다 이런 부분은 지금 윤 기자도 말씀을 해줬는데 근데 지금 유 이사장이 비판한 이 부분 JTBC의 보도에 대해서 비판한 부분은 그 이후에 벌어진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최근에 벌어진 일인데 바로 정경심 교수의 자산 관리인인 김경록 씨가 여기선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경록 씨가 유 이사장과 인터뷰를 하기 전에 KBS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KBS와 인터뷰의 내용이 김경록 씨는 조금 불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추후에 KBS와 인터뷰 이후에 JTBC를 찾아갔는데 JTBC에서 김경록 씨의 인터뷰를 싣지 않고 인터뷰도 거부를 했다는 거죠. 여기서 바로 유 이사장이 지적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지금 유 이사장은 JTBC가 언론으로서 김경록 씨의 인터뷰를 싣지 않았다, 거부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거기서 이 사람이 엄청나게 실망을 하고 배신감을 느껴서 JTBC를 접촉했어요. 손 사장님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JTBC를 해보려고 접촉하다가 안 됐대요. 자, 유 이사장은 JTBC가 세월호 참사 때 성장을 했다면서 배신감을 토로하기도 했는데요. 그 목소리도 듣고 오겠습니다. 사람들이 시청자들이 주목하기 시작한 시점이 세월호 참사 때부터인데 그 뒤로 탄핵 국면을 지나면서 어떤 경중을 나눌 줄 알고 균형 감각이 있는 이런 언론사로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였었는데 근데 김경록 씨는 유 이사장과도 인터뷰했을 때 증거 인멸에 대해서 좀 인정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유 이사장은 그 부분을 또 유튜브 방송에서 빼고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결국 김경록 씨는 사실 현재 검찰 수사에 상대적으로 비교적으로 좀 협조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증거 인멸을 인정했던 부분을 좀 빼서 정경심 교수 쪽에 좀 유리하게 하기 위한 그런 방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손석희 사장 쪽에서도 뭔가 대응이 있었습니까? 아직까지 유 이사장에 대한 그런 언급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데 과거 손 사장이 유 이사장을 방송에서 옹호했던 영상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직접 보고 오겠습니다. 방송에 직접 출연하고 일일이 대응했던 유시민 전 장관은 그 시절 저와 제작진을 좀 피곤하게는 했지만 적어도 그것이 범법은 아니었단 얘기. 자, 2017년 방송분인데요.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 때 유 이사장이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서면서 논란이 됐을 때 손 사장이 유시민은 죄가 없다는 제목의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자, 손 사장은 올해 5월 유시민 이사장 모친 상가에도 직접 방문할 만큼 두 사람은 친분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같은 진영에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평가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갈등 네. 관계가 오래 갈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자, 이번 소식은 느낌표로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요? 자, 느낌표를 정리하기 전에 유시민 이사장이 1985년도 이제 서울대 프락지 사건 때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항소 유일선을 썼는데 그 마지막 문장을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예. 자, 그래픽을 준비했는데요. 자,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네크라소프의 식구를 마지막 한 줄로 썼는데 그래서 오늘 느낌표는 조국을 사랑으로 하겠습니다. 조국을 사랑. 네. 마지막 항소 이웃의 마지막 문장과 호응을 이루는 대꾸를 골랐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윤태윤 기자가 잘 정리를 해줬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한겨레 신문에 윤석열 별장 접대 보도를 언급하면서 성접대로 잘못 표현을 했는데 접대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태윤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꼽히는 서울 한남 뉴타운 재개발이 본격화됐습니다. 시공사 선정을 2달 앞두고 대형 건설사들이 벌써부터 치열한 홍보전에 나서면서 비방과 금품 제공 같은 진흙탕 싸움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지선우 기자입니다. 지하철 역사가 건설사 광고로 도배됐습니다. 한강변 낡은 주택을 헐고 아파트 5,800여 세대를 짓는 용산구 한남 3구역이 시공자 선정에 들어갔습니다. 한남 3구역 재개발은 공사비만 2조 원, 총 사업비 7조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개발 사업으로 평가받습니다. 대형 건설사 3곳의 수주전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은 해외 유명 업체와 만든 특화 설계, 단지 내 백화점 유치, 14조 원 금융협약 등으로 조합원 마음잡기에 나섰습니다. 홍보요원들의 조합원 개별 접촉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쟁사를 상대로 한 비방과 흑색 선전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건설사는 다 엑셀로 가지고 있어요, 지금. 주소, 전화번호, 이름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오고 뭐 다 나이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수주전이 과열 양상을 띌 경우 금품, 향응 제공 등 진흙탕 싸움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열되면은 홍보 광고비가 너무 많이 지출돼서 결국에 토지 등 소유자인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용산구청은 점검반을 꾸려 불법행위 단속에 나섰습니다. TV조선 지선우입니다. 일명 빨간 마우라의 선글라스까지 한 번쯤 이런 모습의 전투기 조종사를 꿈꾼 분들 있을 텐데요. 무려 177대 1이라는 역대 최고 경쟁률을 뚫고 1일 조종사가 돼서 영공수 임무를 완수한 이들이 있어 차정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TV에서나 볼 수 있었던 전투기 조정복에 비상탈출용 장구류까지 착용합니다. 방송인, 집배원, 미술작가 등으로 구성된 조종사들 7명의 가슴에 국민조종사 마크가 선명합니다. 조종사 헬멧 끈까지 단단히 조이면 출격 준비가 끝납니다. 비행 교관의 최종 브리핑 이후 활주로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베테랑 조종사의 인도에 따라 천천히 전투기 조종석에 오릅니다. 국산 전투기 FA-50과 T-50입니다. 굉음을 내며 푸른 하늘로 박차오른 전투기는 서울공항을 출발해 독립기념관 상공까지 비행했습니다. 정말 너무나 감격스럽고 행복하고요. 하늘에 누비는 영광을 국민들과 함께 누릴 수 있어서 너무나 큰 행복이었습니다. 독도 경비대원도 조종사로 변신했습니다. 최근 독도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항공기에 단호하게 대응했던 공군의 감명을 받아 응모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공군 조종사 분들이 얼마나 고생하셔서 나라를 지키시는지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저희 독도경비대 1지역대 대원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고 1시간여 공중 전투기동 임무를 마친 국민 조종사들은 공군 참모총장에게 직접 조종사의 상징인 빨간 마후라를 받았습니다. 경쟁률은 역대 최고인 177대 1이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온두라스에서 현직 대통령이 친동생의 마약 밀매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대통령 퇴진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칠레에서는 지하철 요금 인상에 반대하는 시위로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유혜린 기자입니다. 버스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지하철역 입구엔 무장군인들이 배치됐고 매표소도 산산조각났습니다. 지난 6일 칠레 정부가 지하철 요금을 30페소, 우리 돈 약 50원을 올린 뒤 반대 시위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시위대가 불을 지르고 상점을 약탈하면서 칠레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군인을 배치해도 시위가 진정되지 않자 피ñera 대통령은 요금 인상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Vamos a suspender el alza de los pasajes del metro, lo que requerirá la aprobación de una ley. 온두라스에서는 에르난데스 대통령 퇴진 시위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친동생이 코카인 220톤을 미국에 몰래 들여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통령도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멕시코 마약왕 구스만이 동생을 통해 100만 달러 상당의 선거 자금을 줬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Tantos años sumidos en el narcotráfico, en la delincuencia, en la criminalidad, pues eso era lo que esperábamos. 에르난데스 대통령은 100% 거짓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연필이나 붓이 아닌 색다른 재료로 작품을 만드는 작가들이 있습니다. 철심과 오핀으로 세세하게 인물을 표현해냈는데요. 최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눈빛이 살아있는 스티브 잡스의 초상화. 사진이나 펜으로 그린 작품 같지만 가까이서 보면 수많은 철심이 꽂혀 있습니다. 어두운 부분은 굵은 철사가 촘촘히 박혀 있고 밝은 부분은 얇은 철사를 듬성듬성 꽂아 명암과 공간감을 만들어냅니다. 넓이와 좁힘에 따라서 농도의 효과가 틀려집니다. 철사를 자르고 꼬아서 일일이 심기 때문에 한 작품에 적어도 석 달이 걸리지만 작품을 완성해내는 희열에 고된 시간마저도 즐겁습니다. 멀리서 보면 좀 사진 같고 그림 같고 이런 이미지가 형성이 되죠. 하지만 점점 가까이 와 보면 또 이게 또 철이구나 하는 그런 또 재미를 대중들한테. 열창하고 있는 록그룹 퀸의 보컬 프레디 머큐리, 오바마 전 대통령, 제임스 딘 등 유명 인물들이 감각적인 초상화로 탄생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촘촘하게 박힌 옷핀이 회화와는 다른 질감을 표현해냅니다. 가로 세로 60cm 크기의 작품 하나에만 옷핀 8만 개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핀 하나에 되게 상처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들이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이제 사람의 그 성장하는 과정이랑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 인물에 대해서 더 다양한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라는. 특별한 소재로 작품에 재미를 더하는 작가들. 한 땀 한 땀 그들의 노력이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영화 달콤한 인생은 조직의 비정함을 명대사들로 얽어낸 명품 느와르물로 꼽힙니다. 두목은 아끼는 부하에게 벌을 주려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야가 누군가에게 실수했다고 하면 실수한 일이 없어도 실수한 사람은 나와야 되는 거죠. 이번 일은 손목 하나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책임이 없는 곳에 기강이 설 수 없다는 결기가 보이죠. 66일간 이어졌던 조국 사태는 많은 국민에게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 사이 지지율도 많이 떨어졌죠. 주권자인 국민은 책임을 요구하지만 청와대는 송구스럽다는 한마디뿐입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비슷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2005년 이기준 교육부 장관 낙마 파문 때 민정수석과 인사수석을 경질하며 이렇게 사과했습니다. 국민들에 대해서 청와대에 도리를 다하기 위한 문책일 뿐이지 실제 잘못은 대통령의 것이다. 조국 책임론의 중심에 있는 노영민 비서실장은 며칠 전 청와대 직원들에게 대출을 돌렸습니다. 포장지 안에는 자신이 쓴 시구가 있었습니다.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 꽃이 핀다. 민심의 냉혹함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참모로서 책임을 통감하는 글귀는 아닌 듯합니다. 바람이 지나간다고 쉽게 꽃이 피는 건 아닐 겁니다. 바람은 꽃잎을 떨어뜨리기도 하죠. 열을 붉은 꽃은 없다는 이 송나라 시구처럼 권력의 꽃 역시 민심의 바람에 덧없이 흩어집니다. 조국 사퇴 이후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책임을 통감하는 자가 한 명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책임지는 자가 없으면 책임질 일이 또 생기는 게 세상 이치입니다. 국민들이 제2의 조국을 걱정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앵커가 고른 한마디는 바람이 지난 자리에 꽃이 핀다 였습니다. 내일은 낮 기온이 좀 더 올라서 일교차가 커지네요. 수도권은 미세먼지 주의하세요. 뉴스7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